자, 이 단기매매증권 계정 과목은 우리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유일하게 그 당좌자산으로만 분류가 가능한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단기매매증권의 특징을 먼저 요약을 해보면, 자, 얘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한 건 채무증권도 분류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분증권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그럼 이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수수료는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매각시 수수료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에 가산하거나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매매증권의 우리 기말 평가는 공정가액법을 사용을 하는데,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가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기매매증권의 이 단기는 지금 즉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그때 일어날 거다라 금방 일어날 거기 때문에 수익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라라는 기준서에 그 지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우리 평가손익도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지만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당연히 실현된 거죠. 그래서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이건 처분이고 위에 거는 평가고 전부 다 그럼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단기매매증권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 처리가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자, 이걸 취득을 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처분하는 것까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단기 보유 시세 차익 목적의 상장 주식 1000주를 취득을 하는데,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 그리고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볼게요. 모두 현금 지급하면, 자, 취득할 때는 자, 우리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쓰고, 자, 우리는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는 액면가를 계속 알려줄 거지만 액면가에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자, 얘는 시가인 1200원으로 12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수수료까지 하면 13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의 계정 과목은 취득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산 중에 단기 매매 증권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얘는 900번대 선택해야 돼요. 자,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900번대 쓴다는 거 저한테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죠. 시험에서 자주 물어볼 거니까 자,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랬다가 자, 얘가 X1년도에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X1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공정가액이 주당 예를 들어서 9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 적혀 있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을 기말 공정가액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1000주를 보유하고 있죠. 그럼 1000주 주당 900원이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90만 원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이 12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30만 원만큼을 줄여야지 90만 원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30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30만 원을 줄여주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이때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못 팔고 X2년도 12월 31일까지 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게요. 자, 그랬더니 얘 공정가액이 1,5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100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나 단기 매매 증권 가지고 있는 거 150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올해 취득한 게 아니라 전기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전기 기말에 지금 우리는 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뒀겠죠. 그러면 전기 기말에 평가했던 금액이 90만 원이니까 그럼 장부에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고 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취득 원가는 상실됐잖아요. 120에 샀지만 얘를 90으로 조정을 했죠. 그러면 90만 원인데 150만 원 만들려면 60만 원을 높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60만 원을 높여줄 거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60만 원을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도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X3년도에 이제 처분을 해요. 처분을. 자, 그럼 예, 처분했는데 처분할 때의 시장 가격이 한 주당 1,400원이었다고 볼게요. 자, 근데 얘를 처분하면서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창함한 금액을 수령했다면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써줄 거는 자, 얼마에 사왔다 아니면 이전에 얼마였다 뭐 이런 걸 단기 매매 증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단기 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평가 손익은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X3년도에는 아무것도 따라온 게 없이 단기 매매 증권 150만 원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뭐 언제 샀다 상관없이 올해 산 거면 올해 샀던 금액을 지워줄 건데 올해 이전에 샀으면 그냥 딴 거 볼 것 없이 전기 말에 얼마라고 평가해뒀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금액으로 맞춰뒀을 거니까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150만 원 써서 지워주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의 흔적은 모두 다 제거하게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돈을 받을 건데 자, 우리는 장부에 150만 원 적혀 있던 걸 1,400원에 팔게 되면 140만 원을 받으니까 10만 원 손해인 줄 알았는데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 더 들어간다면 우리는 20만 원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처음엔 10만 원 손해였는데 수수료까지 해서 20만 원 손해다라고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받아서 주는 거나 빼고 받는 거나 차이가 없죠.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해서 20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는 만약에 올해 취득한 게 아니면 항상 정기 말 정리했던 금액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처리를 하죠. 평가할 때도 150이면 취득 120은 신경 안 썼잖아. 90만 원하고 차이만 조절했죠. 그럼 이때 처분할 때도 과거에 얼마 샀다 상관없이 바로 직전에 얼마라고 평가해 뒀는지 이 금액하고 차이만 우리는 팔면서 손해봤다 이익이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제일 최근에 장부 가격을 조정한 금액하고의 차이만 계속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유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든 뭐든 관련된 것들이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그 해의 수익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리고 다음 연도에 이 가격을 완전히 변신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익 비용을 이렇게 표현하죠. 수익은 내 거야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고 비용은 내 거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 말에 60만 원 내 거야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진짜 150만 원짜리다라고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할 때 150만 원이라고 말에 적어놓던 단기 매매 증권 지워주면 얘 제거는 전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기 매매 증권은 마지막 내가 평가든 처분이든 하기 직전의 장부 금액하고의 차이가 평가 손익이든 처분 손익이든 이렇게 발생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조금 보면 자, 이 단기 자, 수수료 빼고 받았댔죠. 10만 원. 140만 원의 수수료 빼고 그럼 130 맞죠? 자, 그럼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자, 단기간 우리가 운용할 목적으로 시장성에 있는 주식이든 공채 사채는 채권이든 우리 지분증권이든 채무증권이든 얘를 단기간 보유하고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단기라는 표현을 이제 기준서에서는 매도와 매수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에 취득할 때 우리 취득 수수료 등의 재비용은 수수료 비용인 계정 과목이 취득할 때는 수수료 비용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고, 그런데 매각할 때는 우리는 장부가액하고 처분가액의 차이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으로 처리가 되게 되겠죠. 그럼 이 장부가액이 마지막 장부에 단기매매 증권 금액을 맞춰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150만 원하고 지금 팔았던 금액하고의 차이인데 그냥 팔은 금액하고의 차이를 하면 10만 원이 처분 손익인데 매각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손실에서 가감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방금 처분했을 때에 140만 원에 팔았으면 10만 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수수료가 1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빼고 받았던 따로 돈을 줬던 어떻게든 10만 원은 팔면서 더 손해 본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할 때만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처분할 때는 우리는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라고 하면 맞죠? 근데 말장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수수료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된 거죠. 그죠? 그리고
취득 수수료도 영업의 비용 처리됐잖아. 그래서 취득할 때든 처분할 때든 얘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쓰면 틀린 답이 아니고 정확한 지문인 거예요. 결국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분기할 때 계정 과목이 틀린 거지. 성격으로 따져버리면 얘는 결국은 같은 분류의 성격이 영업의 수익 비용 손익에서 가감한다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장난하는 거에 말리면 안 돼요. 나중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초반 시작할 때는 이런 문제에서 회계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회계가 나중 되면 제일 싫다는 말이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말만 길고 도대체 어디에 함정 넣었는지 고민만 하게 되고 좀 이상한 스타일로 말장난을 많이 쳐요. 오히려 나중 되면 원가 회계가 제일 좋아요라고 바뀌어요. 걔는 딱 보면 아는 거는 바로 풀고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모르는 거는 그냥 안 풀면 되거든. 내가 스스로 딱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글자는 뭔 말인지 알겠어. 답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게 얘네 회계예요. 근데 회계 범위가 엄청 큰데 5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원가 회계가 왜 좋냐면 제가 나중에 7개 알려줄 건데 7개에서 세무 유급에 5문제가 나와요. 이론 중에서 노력 대비 효익이 제일 큰 게 그래서 원가 회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단기매매 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 각각 서로 다른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 처분하는 시점에 각 원가를 산정하는데, 자,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단기매매 증권을 우리가 뭐 또 사오고 뭐 그다음 또 사오고 할 건데, 근데 꼭 같은 곳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다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적어두게 되면 그러면 이 금액이 합쳐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유가증권 관리대장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그냥 회계장부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팔았을 때 어떤 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별법이라든지 총평균법인지 이동평균법 혹은 선입선출법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 재고자산에서 봤던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금액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번 선택을 하면 이제 매기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야 되지 올해는 이 방법 내년에는 다른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관습적으로 단기매매 증권 평가는 관습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사용을 해요. 사왔을 때까지의 그 평균을 내었다가 처분하게 되면 그 평균 가격의 몇 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유가증권 관리대장을 쓰는 곳에서는 개별법을 써요. 얼마에 사온 주식 얼마짜리인 거고 얼마짜리 팔았어 이렇게 정확하게 일일이 개별법을 쓸 건데, 그런 게 아닌 재무회계만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이동평균법을 써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기말 평가할 때에 자, 우리 회사가 장부에 자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장부에 A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B 주식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공정가액을 봤더니 A 주식은 120만 원이 되었고 B 주식은 금액이 1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로 각각 처리하라고 말이 있다면 A 주식은 20만 원 올랐다고 쓸 거고 B 주식은 50만 원 내렸다라고 해서 두 개의 분계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 분계는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오른 것과 30만 원 내린 게 있기 때문에 대변에 50만 원 내린 게 있기 때문에 순액으로 하면 30만 원 내렸죠. 그럼 평균이라고 하면 300만 원이 275로 30만 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 원이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이다.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동평균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말에 주식이 한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얼마 올랐다 얼마 내렸다 전부 다 해서 순액으로 만들어서 한 방에 처리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총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 일일이 하나씩 해서 올리고 내리는 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순액이 30만 원 내린 거죠. 20만 원 올랐다고 장부에 처리하고 50만 원 내렸다 처리해봐야 영업의 수익이 20만 원, 영업의 비용이 50만 원 하면 손해는 30만 원 손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표현했던 게 얘는 관습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는 제가 공정가액법을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우리 평가하는 목적은 결산일날 공정가치로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게 공정가치로 단기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내 장부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말 평가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성격이 평가지만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 이거지만 자, 나중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매도 가능 증권은 실제 안 일어난 미실현 보유 손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 항목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하면서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단기매매 증권 관련 수익 처리를 보면 채무증권은 채권이죠.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자 받으면 차변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고, 자, 미수 수익은 아직 신경 쓸 필요 없고, 지분 증권에 대해서는 이건 주식이잖아. 그럼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배당 받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우리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하고 있는 중에 못 들어오는 건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인 거고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인 거예요. 그럼 계정하면 어려운 거 아니죠. 차변에 돈 들어왔으니까 쓸 거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런 걸로 쓴다. 이렇게만 유가증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과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단기매매 증권 이야기인데, 다음 페이지 보면 알고 갑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채무증권은 우리 채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발행하는 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건 국공채라고 표현하고, 회사가 발행한 것들은 사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라는 걸 매도와 매수 의사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취득했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다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이 조건이 아니라면 분류하면 안 되는 딱 조건이 정해져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 조건이 정확하게 부합되어야지만 이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에 맞지 않다면 이 두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도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어난다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일어난다면 당좌 자산인 만기 보유 증권을 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채권을 샀는데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두 개 다 보유 목적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거는 만기가 내년에 일어난다면 당좌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분류를 할 거예요. 만기가 내년인데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그땐 우리는 당좌 자산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시험에서 자주 말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채무증권은 취득하게 되면 단기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한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나오면 그래서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럼 우리 유가증권 계정 과목 4개를 이야기했죠. 그중에 빠진 게 지문법 적용 투자 주식이 빠져 있는데, 지문법 적용 투자 주식은 영향력 행사 목적이라서 주식만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증권 이야기할 때 빠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분증권 주식 이야기할 때는 만기 보유 증권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주식엔 만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단기매매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매도 가능 증권, 이걸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년 이내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일 때 당좌 자산이고 1년 이상이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계정 과목은 투자 자산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우리 계정 과목이에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자, 이거 투자 자산 가서 얘네들 다시 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고 자산이 있고 채권 채무라고 적혀 있죠. 좀 생뚱맞게 되어 있는데 재고 자산 보기 전에 좀 뒤로 가서 자, 교재 57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채권의 대손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대손부터 보고 그리고 우리 재고 자산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려고 하는데, 대손 충당금의 계정은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그럼 차감적 성격이라는 건 자기 자리에 반대에 있기 때문에 얘는 자기 자리가 대변인 대변 계정이에요. 장부상에서는 자산 하면 차변이네, 차감이래, 그럼 대변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채 하면 대변이겠네, 근데 부채 차감 그러면 차변이겠네. 차감자 붙으면 반대쪽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본연의 자리에, 왜냐하면 줄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자,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하는 건 자, 우리는 기말 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이 기말 채권 잔액 기준에 대손 추정률만큼 설정하는 거예요. 얼마 못 받을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만큼 우리가 설정을 해두게 될 건데,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자, 잔액 비례법이 있고 그리고 연령 분석법이 있어요. 잔액 비례법이라는 건 채권 전체 잔액의 몇 퍼센트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 추정해서, 그래서 그 채권별로 이제 각각 하는 건 맞지만 그 외상매출금 전체 얼마에 얼마다,
단기 대여금 전체의 1%다, 2%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연령분석법은 외상 매출금이 1억이 있는데 그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지의 그 기간들이 있죠. 얘는 1개월 안 된 채권이다. 얘는 뭐 1년이 넘은 채권이다. 그러면 오래된 거일수록 돈 못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채권 발생 기간별로 대손 추정률을 달리 잡고 있는 게 연령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비례법은 채권 잔액 곱하기 우리는 대손 추정률을 곱해주게 되면 얘가 대손 충당금 우리가 설정할 대손 예상액이 될 건데, 연령분석법은 채권의 기간별 잔액 곱하기 기간별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대손 예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냥 간단한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채권 잔액이 1억이 있어요. 그럼 잔액비례법은 이거에 대해서 1%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100만 원이다 한 방에 처리하는 건데, 연령분석법은 같은 1억 원인데도 자, 얘를 분류를 나누는 거예요. 1개월 이내 발생한 채권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이 5천만 원은 못 받을 확률이 1%다. 그럼 얘는 50만 원을 설정하고, 그리고 1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있는 잔액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못 받을 확률이 1.5%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30만 원이다라고 처리해두고, 또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게 또 2천만 원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못 받을 확률이 2%라고 하면 얘는 40만 원이다. 자, 그리고 뭐 6개월 초과한 게 금액이 1천만 원이면 이건 못 받을 확률이 3%다. 그러면 30만 원 해서, 그럼 지금 이렇게 채권별로 못 받을 확률을 다시 따로 정리를 해서 얘네들 금액을 합쳐주게 되면, 그러면 총 대손 예상액은 얘는 15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150만 원이 못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방식이 연령분석법이에요. 그럼 이 연령분석법은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총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AT 시험에서는 간간히 등장을 하는데 얘 나오면 더 쉬워요. 특히 AT 시험에서는 왜 이걸 좋아하냐면 직접 장부에서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걸 주면 장부 조회할 필요 없이 적혀 있는 대로 곱해주면 되거든, 가로로. 이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제시해 줘야 되니까 문제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 적혀 있는 대로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눈으로 보기는 편해요. 그럼 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건 잔액비례법, 이 방식을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잔액비례법은 간단하죠. 지금 같은 1억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기간별로 나누는 방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잔액비례법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 가지고 보면, 자, 잔액비례법으로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한다면, 자,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채권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할 채권이 있고 대손 충당금 설정하지 않을 채권이 있겠죠. 그러면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곱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자, 이때 우리는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첫 번째는 플러스가 나온다면 보충액,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환입액, 이렇게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충액, 환입액 나온다는 건 지금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예상 금액보다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작으면 채워넣을 보충액이 있는 거고, 많으면 환입액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보충액이 있는 경우에, 자, 플러스가 나와서 보충액이 있는 경우를 보면, 자, 이때는 우리가 매출 채권일 때는 설정을 하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처리를 해서, 얘는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 성격이에요. 800번대에. 그럼 기타 채권은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처리할 거고, 얘는 900번대에 영업외 비용으로 비용 계정 과목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우리 채권들의 차감 계정으로 자기 짝지들이 꼭 있는 계정 과목으로 자기 짝지한테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쓰기 위한 이 금액을 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보면, 자, 제가 아무 회사나 이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얘를 컴퓨터에서 설정할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우리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 본 적 있죠? 그러면 기말 12월 31일 날 들어갔을 때에 외상매출금에 12월 31일 날 외상매출금 설정한다면 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리고 이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얘는 지금 예를 들었을 때 제가 그냥 아무 회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얘가 지금 9,400만 6천원이 외상매출금의 잔액인데, 이거에 1%를 설정할 거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94만 60원을 설정할 거라고 되는 거죠. 공 두 개만 떼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빼기
56만 원을 하면 자, 그러면 금액이 38만 60원이 되게 되네요. 그럼 지금 얘는 외상 매출금이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 38만 6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짝지로 해서 38만 60원 이렇게 공개를 해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외상 매출금 한다라고 하면 바로 아래에 받을옴을 한다 그러면 받을옴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잔액이 1억 2,130만 원이다. 이거에 뭐 2% 할 거라 그러면 2% 금액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외상 매출금인데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설정할 거라고 볼게요. 그럼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을 보면 자, 잔액이 1,000만 원이 있죠. 근데 단기 대여금에 대손 충당금이 아래 사이에 있나요? 여기에 계정 과목이 없다라는 건 지금까지 설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이라도 쓰면 얘는 발생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전표에서 뭐 과거에 뭐 대손 났던 단기 대여금을 100만 원 회수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단기 대여금 대손 났던 걸 받게 되면 전기나 전기 이전이면 대손 충당금인데 단기 대여금 거에 모아둘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분개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는 단기 대여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얘가 한 번도 안 적혀 있다는 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고 우리가 설정해서 쓰면 그 아래에 잔액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없어서 원래 했던 것처럼 얘가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얘 앞만 봐도 얘 1%를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아니면 2%를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20만 원을 설정해 둬야 되겠죠. 그럼 얘도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얘도 단기 대여금도 설정하는 방법은 1,0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2%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2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모아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0원이면 지금 20만 원을 보충할 거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이번엔 단기 대여금은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 20만 원이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으로 20만 원 이렇게 모아두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얘를 설정을 할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스마트에서는 기능이 없는데 여러분들 도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근데 K랩 프로그램은 이걸 계산을 해줄 거예요. 나중에 컴퓨터가 분개를 해주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구경만 해보면 저와 같이 계산하면서 볼 건데 나중에 여기에서 대손 상각 버튼 누르면 외상 매출금 1% 할 거다고 하니까 방금 우리 분개했던 금액이 자동으로 나와 있죠. 그죠? 이 금액 가지고 계산 반영해서 전표 추가하면 저 분개를 해줘요. 그냥. 그럼 컴퓨터가 이 분개를 해줄 거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2% 할 거다라고 하면 단기 대여금에 20만 원 영업외 비용으로 기타 영상회비로 분개해 주겠다고 컴퓨터가 도와줄 거예요. 그럼 분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충하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금액 계산하는 거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컴퓨터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되어 있다, 그것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대손 이제 처리하는 거, 그리고 회수하는 거, 환입하는 거 뭐 전부 다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